자, 집중해 보죠. 아, 조용히 봐봐. 야, 이어폰 빼라고, 준용아. 자, 봐. 꺼피단 리에서 꺼피단은 뭐예요? 캡틴이라는 영어에 아까 한 장짜리 프린트 줬습니다. 이것을 소련어, 러시아어식으로 읽으면 그게 꺼피단이라고 해요. 리는 이인국 박사의 리죠.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바로 뭡니까? 이인국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물, 주인공이에요. 기회주의적 행태를 풍자하는 제목인 겁니다. 이때 꺼피단 리라는 건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냐면 좀 이따가 보죠. 그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에 소련군 주둔 시기 이때는 이북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을 통해서 이남으로 월남하게 돼요. 그럴 때 소련이 주둔하는 이 시기 때는 친소, 이때는 친일, 이때는 친미를 하게 되는 누가 세력과 대권, 권력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 거기에 빌붙어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물, 그게 바로 이인국 박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성공해요. 그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기회주의적인 삶에 대한 비판. 이게 주제입니다. 부정적 인물. 자, 이것들 보죠. 당시 박사는 지식인 계층을 일컫고 지식인이란 당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시대적 변화나 이럴 때 사회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의무와 책임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박사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이인국 박사를 풍자한 것으로 이인국 박사의 박사라는 호칭은 그 말도 만약 의사이니까 박사라는 호칭을 붙이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닥터를 박사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긴 하죠. 하지만 풍자하는 것이다. 자, 이 작품은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왜 역순행적 구성이냐면 현재에서 시간대가 어디로 가요? 과거를 떠올리는 것으로. 그렇다가 중간에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가 막 과거로 가는. 그래서 시간의 순서가 과거에서 현재로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현재 시점이 어디냐? 6.25 전쟁이 끝나고 남한을 북한이랑 분리가 돼서 분단이 돼서 남한을 미군들이 담당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 딸인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고 간호사였던 해숙과 재혼을 합니다.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원래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더 있긴 했었는데 첫째 부인은 죽게 되죠. 나중에 문제 읽어봅시다. 자, 영어를 배워서 미국 대선의 브라운과 미 대사관 브라운과 친분을 쌓고 그 브라운에게 고려청자 화병을 선물하며 미국행을 부탱한 일종의 이때 화병은 뇌물이죠. 이걸 주면서 그러면서 미 대사관의 브라운을 찾아가는 차 안에서 신문을 펼쳐 읽으면서 혹은 회중시계 같은 걸 꺼내 보면서 그때그때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아예 저 가장 먼 과거가 일제강점기 광복 직후는 1945년 8월 15일이고 그 전까지의 과정이 일제강점에서 이 사람은 친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일 행위에 적극 동참하고 국어 상용은 항상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가는 집이란 뜻이고요. 일제강점기 때 국어는 일본어를 얘기를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어는요, 국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내셔널 랭귀지가 아니었어요.
한국어는. 그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말은 조선어라고 불렀어요. 마치 제2 외국어처럼. 그리고 일본어를 뭐라고 불렀어요? 일제강점기 때? 국어, 내셔널 랭귀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인국은 의료행위, 병원을 차려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때 누구만 치료합니까? 일본 사람만 치료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 광복을 바로 앞두고 사상범 춘석이라는 사람이 입원을 거부합니다. 왜요? 사상범이라는 건 사회주의나 이런 거에 몸담아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건 독립운동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괜히 받아들였다가 당시 일본인들한테 안 좋게 찍힐까봐 입원을 거부하게 되고 이럴 정도로 친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존재였다가 해방이 되고 치안대에 끌려가 수감, 감옥에 갇힙니다. 친일 행위로 인해서. 그 당시에 반민특위 같은 것들도 있었죠. 소련군 병사에게 시계도 뺏기게 되고요. 그 와중에 노어가 뭐예요? 러시아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노일 전쟁 들어봤어요? 러일 전쟁이라고도 하지만 러시아의 러를 노라는 한자로 붙은 거예요. 러시아를 공부를 그때 틈틈이 해가지고 회화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돼서 간방에서 전염병을 치료하게 되고 스텐코프 소자, 소련 장교죠. 장교에게 혹이 있는데 혹을 떼주는 수술을 하면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스텐코프 소련 장교의 힘을 받아서 아들을 소련으로도 유학 보내요. 이땐 친소하게 되는 거죠. 아내는 말립니다. 보내지 말자고 편하게 살자고. 왜? 친일했다가 죽을 뻔했잖아. 친소 이런 데 붙어 살지 말고 무색 무치로 중립해서 지내자고 하는데 살아났으면 됐지. 그런데 이인국 박사는 아들을 위해서라기보단 자기를 위해서 뭐 소련에 잘 보이기 위해서 소련이 이제는 세력을 가지니까 아들을 소련에 유학 보내서 아들을 통해서 친일할 때 느꼈던 어떤 권력들을 친소를 하면서도 소련의 치하에서도 가지려고 하죠.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연락이 소련으로 갔던 아들과는 연락이 끊기고 자 월남하게 됩니다. 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북한을 담당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서 거기서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해 나오고 그때 첫째 부인이 죽게 되고 이후 현재 미국 치하에 이제 뭐가 됩니까? 친미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자식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이게 물론 꼭 자식의 교육과 출세를 위해서 행동하는 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신조차도 미국행을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현재 진행. 소설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 성공해요. 자, 이인국의 처세술은 권력을 가진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 그 다음 이인국은 지위와 권력을 누리기에 당시 한국을 통치하는 나라에 빌붙으며 위기상을 대처했다. 그것이 기회주의적이고. 자, 재즈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역사의식 혹은 민족의식이 결여된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 소설 본문 프린트 준 거 그걸로 한번 나와보죠. 이 작품은 소설을 소설 그 자체로만 이해하지 말고 시대적 배경과 함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함께 반영해서 보자는 겁니다. 자, 이게 시대를 다 다루고 있지. 사진들이 일제강점 치하 8.15 광복 6.25 전쟁을 하는 폐허가 된 우리나라 상황. 자, 현대 소설이고요. 시간적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인데 원래 이북에 살던 이인국 박사가 해방이 돼서 북한에서 감옥에 갔다가 소련군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고 그랬다 전쟁이 터지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에서 이번엔 미국에 빌부터 사는 전체 스토리는 그렇게 돼요. 자, 여기 잠깐만 봅시다. 요게 주제고요.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구성,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설명이 없네요. 1인칭 아니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자, 봅시다. 줄거리 잠깐 볼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아, 요거 껍빗단 이름 여기 나오죠? 영어의 캡틴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껍빗단. 그래서 껍빗단이라는 건 친소할 때의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방 직후 북한에서 우두머리나 채고를 뜻하는 껍빗단이는 이것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제목이다. 학교에서 본문은 소설은 다 읽었니? 읽다 말았니? 오늘 그냥 읽어버립시다.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풀어보고요. 자, 이인국은 일제강점기가 보통은 1910년부터 1945년이라고 얘기하죠. 제국대학을 졸업한 뒤 수술 실력이 뛰어난 의사로 이름을 날렸다. 8.15 광복 이후 이인국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만 뛰어난 처지를 난국을 헤쳐나왔다. 그리고 일사후퇴 8.15 광복 이후는 1945년 6.25 전쟁은 1950년에서 53년까지죠. 일사후퇴 때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남으로 내려와 그 전까지는 북한에 있다가 이북 쪽에 살다가 서울의 병원을 차렸다. 그 사이 소련으로 유학 간 아들의 생사는 모르게 되었고 아들은 소련 유학을 언제 갔어요? 전쟁 터지기 전 광복 이후 요 사이 5년 사이에 5년간의 사이에 그때 유학을 갔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소식이 끊겼고 아내는 거제도 수용소에서 죽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며 영문학을 공부한다. 이인국은 현재 종합병원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어디에서? 서울의 병원을 차렸어. 재혼한 해숙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돌진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현재의 시점입니다. 지금 여기 줄거리는요. 시간 순서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미국인과 결혼하겠다는 딸 때문에 미국에 가려고 미국 대사관의 브라운을 만날 준비를 하다가 과거를 회상한다. 역순행적. 요게 현재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현재 시점. 이러다가 이제 과거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어딥니까? 네, 여기에요. 자, 1945년 8월 하순. 하순이면 21일부터 30일, 요 10일간을 하순이라고 얘기합니다. 8월 15일이 광복이니까 광복 직후죠. 아직 해방의 감격이 온누리 세상을 뒤덮어 소용돌이 칠 때였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나가 안 나와요.
자, 말복도 지난 날씨건만 여전히 무더웠다. 여름이지. 이인국 박사 주인공입니다. 이 며칠 동안 불안과 초조에 휘말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방목 이후에. 그동안 일제강점기 동안 자신이 행동했던 친일 행위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전제가 작가 시점이에요. 무엇인가 닥쳐올 사태를 오돌오돌 떨면서 대기하던 상태였다. 죄짓고 못 사는 거지. 근데 잘만 살더라. 자, 그렇게 붐비던 환자도 하나 월신하지 않고 쉴 새 없던 전화도 뜸하여졌다. 왜? 그 환자나 그 전화 다 누구예요? 일본인들 환자들의 문의였겠죠. 이번 실은 최후의 복막염 환자였던 도청의 일본인 과장이 끌려간 후 텅 비고 말았다.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검거되던 시대상입니다. 도청은 그냥 어떤 관청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청 이런 것들, 구청 이런 것들. 이때도 일본인 과장이니까 일본인을 치료해줬던 사람이었어요. 조수와 약재사는 궁금증이 나서 고향에 다녀왔다가 떠나갔고, 지금 과거입니다. 과거. 서울 태생인 간호원 해숙만이 남아 빈집 같은 병원을 지키고 있었다. 서울이니까 어디 안 가도 되는 거죠, 태생이. 그럼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해숙과. 그렇죠? 자, 22층 10조 다다미 방. 자, 이게 다다미 10장을 깔 수 있는, 다다미를 10장을 깔 수 있는. 일본 여행 가봤어요? 일본 여행 뭐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일본 여행 가게 되면 다다미를 밑에 깔아 놨죠? 장판 같은 게 깔려 있다기보다 전통식 방들은 뭐 이렇게 해서 길쭉길쭉하게 뭐 마치 테트리스 해놓듯이 해서 다다미를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 깔려 있습니다. 여기 10장이 깔려 있는 꽤 큰 방인 거예요. 10장 깔려 있으면. 좀 사는 거지. 다다미 방에 푼도샤 유카타 차림 다 뭐예요? 일본인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방도 그렇고 입고 있는 옷차림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처럼 행동하는. 뒹굴고 있던 이인국 박사는 견디다 못해 부채를 던지고 일어났다. 자, 부채 더워서 그런 것들. 그냥 목욕탕으로 갔다. 찬물을 퍼서 대야째로 머리에서부터 몇 번이고 데리부었다. 등줄과 시르고 몸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 자, 더위가 어느 정도 가신 건데,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가슴 속 갑갑증을 가셔낼 수 없을 때, 가슴 속의 갑갑증 당연히 뭐겠어요? 걱정과 두려움, 여기 부담감,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어떤 거랑 같아? 이 며칠 동안 느꼈던 불안과 초조의 감정이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자, 그는 창문으로 기웃이 한길가를 내려다보았다. 우글거리는 군중들은 아직도 소음 속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광복 이후에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준영이 자니? 눈이 완전. 자, 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 우글거리는 군중들과 이인국 박사는 다른 거지. 대조적인 거지. 이들은 기쁨으로 흥분해서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이인국 박사는 방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같이 행동하지 못하고. 자, 굳게 닫혀 있는 은행 철문에 붙은 벽보가 한 길을 건너 하얀 윤곽만이 두드러져 보인다. 아니, 그것에 쓰여있는 구절.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 당시 이때는 아직 출범을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뭐 반민특위가 나올 정도로 일제시대 때 훨씬 일본인보다도 더 혹독하게 행동했던 친일 생각을 벌였던 사람들, 이래는 타도의 분위기죠. 옆에 붉은 동그라미를 두 겹으로 친 글자가 그대로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같다. 이게
하얀 윤곽만이 보이는 겁니다. 이 글자가 붉은 동그라미를 두 겹으로 친 글자가 눈앞에 서면 보이는 것만 같다는 건 보셔야 될 게, 실제로 시력이 좋아가지고 이 글자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같은 거죠. 이해되니? 하나 더. 근데 어떻게 알아? 아마 앞에 생략된 장면에 직접 나가서 그 벽보 붙어있는 문구를 봤을지도 모르지. 혹은 누가 전해줬을지도 모르고, 간호원이. 그래서 그 문구는 알아. 하지만 창문에서는, 창문에서 그 글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보이는 것만 같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물녘에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 어제 저녁에 본 겁니다. 전율이 되살아났다. 떨림이 떨렸던 거야. 왜? 이것의 목표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니까. 이인국 박사는 방 쪽으로 머리를 획 돌렸다. 나야 원 괜찮겠지. 혼자 내까리면서 그는 다시 부채를 들었다. 그러나 벽보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자기와 눈이 마주친 순간 일그러지는 얼굴에 경멸인지 통쾌인지 모를 웃음을 비죽거리며 위아래 아래 위를 훑어보던 그 춘석이, 언제 만난 거야 춘석이를? 어제 저녁에 그 벽보의 문구를 처음 볼 때 거기 누가 있었어? 춘석이가 같이 있었던 거야. 그때 춘석이 표정은 어땠어? 벽보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춘석이가 이인국 박사를 보면서 경멸인지 통쾌한 감정이 웃음을 비죽거리며 아래 위로 훑어보는 춘석이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으로 엄습하여 어두운 밤에 거무줄을 뒤집어 쓴 것처럼 꺼림칙하고 텁텁하기만 했다. 자, 얘 때문에 불안과 걱정이 한껏 일어나는 거죠. 괜찮을 거야라고 스스로는 다짐하지만 스스로 춘석이 얘 때문에 일 벌어지지 않을까. 자, 무슨 얘기냐? 그깟 놈 머리에서 씻어버리려고 해도 버리려도 거머리처럼 자꾸만 감아 붙는 것만 같다. 현재 시점을 잘 봐야 돼. 지금 얘기하는 시점은 8.15가 지난 후 8월 한 20일에서 30일 요 사이가 지금 현재 시점인 것 같지만 실제 현재 시점은 브라운 그 대사관의 브라운 씨를 만나러 미 대선의 브라운 씨를 만나러 가는 차량 안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여기 장면만 보면 이게 현재 시점인데 6개월 전 과거를 떠올리는 겁니다. 6개월 전이면 2월 달 정도겠죠. 자, 자, 6개월 전의 일이다.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병 때문에 보석으로 풀려난 가출옥, 가석방 된 거죠, 일종의. 중환자가 엎혀서 왔다. 아파. 횡댕그렁한 눈에 앙상의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환자. 그는 간호원의 부축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다. 진찰을 받기까지는 했습니다. 다른 거는 됐어. 내용 됐고. 자, 청진기의 상하 꼭지를 환자의 가슴에서,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과거예요. 과거 회상. 과거 회상인데 또 과거 회상하는 거야. 중첩돼서 가슴에서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에서 감지되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이인국 박사의 머릿속은 최후 판정의 분기점을 방황하고 있었다. 뭐 입원시킬까 거절할까, 이게 최후 판정이지. 왜? 일본인들의 눈치가 보여야 돼. 그죠? 친일 행각. 자기는 일본인들만 보통 일본어로 사용하면서 일본인 환자들만 주로 받고 있는데, 자, 환자의 몰골이나 업고 온 사람의 옷매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자, 일단 돈이 없어. 가난해 보여. 첫 번째. 이 고민의 이유 중에 하나야. 첫 번째 고민. 가난해.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마음에 캥기는 것.
일본인 간부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관선 시의원이라는 체면에서도 떳떳지 못할 관선 시의원의 지위까지도 가지고 있어. 이인국 박사의 사회적 지위야. 직업적으로는 의사지만 얘가 일제가 다스리는 체제 하에서 적극적으로 시의원이 될 정도로 나서서 활동했던 거야. 이게 되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떳떳하지 못할 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서로 인정하는 모범적인 황국 신민의 일본 애들이 일왕을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황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나왔잖아. 그 전에는 국민학교였다는 거 아세요? 그 국민학교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자면 안 된다. 이거 시험범이야. 도훈아. 자, 자 봐봐. 이게 자 뭐죠? 한국 식민의 국이랑 민 따가지고요. 국민학교라고 지었던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국민학교 이름을 한국 식민의 국과 민을 따가지고 국민학교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해방 이후에도 계속 그냥 관습적으로 쓰다가 언제부터냐? 그래서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두 번째 이유. 사상범 입원시켰다가 일제로부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자, 순간 그는 이런 경우에 가부 결정에 일도양단 한 칼로 딱 자르는 겁니다. 자기식으로 찰나적인 아주 순간적인 단어는 그냥 결단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응급치료만 해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떳떳하고도 정당한 구실로 환자를 돌려보냈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명분은 이거죠. 명분은. 환자의 집이 병원에서 멀지 않은 건너편 골목 안에 있다는 것은 후에 간호원에게 들었다. 하필 가까워. 그러나 그쯤은 보통의 일이었기 때문에 평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버렸다. 그런데 며칠 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며칠 전 아마 15일에서 20일 사이일지 모르죠. 이 사이에 그래서 장면 시간대가 다시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뭐야? 6개월 전에 있었던 환자 입원시키지 않고 돌려보냈던 사건. 그때는 고민했지만 결단 내리는 게 어렵지 않았어. 얘는 어떻게 입원시켜? 경실없다고 해서 거짓말해서 쫓아낸 거야.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일처럼 그냥 지나갔는데 시민대회 끝에 있었던 해방경축 시가 행진을 자기도 흥분에 차 구경하느라고 해수기와 함께 대문 앞에 나갔다가 얘도 해방은 됐으니까 기쁘긴 기뻤던 거야. 자위대 완장을 두르고 이때 자위대 지금 일본 군대이긴 하지만 여기서 자위대는 그 일본 군대가 아니라요. 여기 치안 유지를 위해 조직된 단체 정도로 이해합시다. 자위대 완장을 두르고 대열에 낀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이 젊은이는 누구야?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의 눈에 불똥이 튀는 것 같은 살기. 자, 적대감, 공격적인 감정을 봤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어리벙벙하던 이인국 박사는 그것이 언젠가 입원을 거절당한 사상범 환자 춘석, 드디어 이름 나왔습니다. 춘석이라는 것을 해수기에게 듣고서야 슬금슬금 눈치를 살피며 집으로 기어 들어왔고 지금 현재 그는 거리 나가는 것을 피했지만 바로 어제 저녁에 그 벽보 앞에서 공교롭게 마주쳤죠. 춘석은 앙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입원 안 시키고 쫓아보내고 그리고 집도 멀지 않대잖아 병원에서 춘석이네 집이. 이 이인국 박사가 운영하는 그 병원이 당연히
일본 간부급 인사들, 그리고 일본인들을 주로 손님으로 환자로 받아가지고 친일 행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속속들이 알겠죠. 걔 때문에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 그냥 보면 돼요. 눈으로. 별거 없어요. 갑자기 바퀴 막자걸 떠들어댔다. 머리에 깍지를 끼고 비스듬히 누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에 골몰하던. 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 이게 뭐 고민, 뭐 걱정 하면서 등등의 생각을 하던 이응 박사는 일어나 앉아 한길 쪽에 귀를 기울였다. 들끓는 소리는 더 커져갔다. 도대체 이 갑작스러운 바퀴 왁자기끌 떠들어내는 소리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왜 더 커져가냐? 궁금증에 견디다 못해 그는 엉거주춤 구부린 자세로 밖을 내다보았다. 이게 떳떳하게 밖을 쳐다보기도 좀 쉽지 않은 거야. 춘석이랑 한번 마주치고 다음에 혹시 자기의 모습이 들켜서 구부린 자세로 포도는 포장 도로를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 과일 포도가 아니라요. 포장된 도로. 그런 사람들은 손에 태극기와 적기를 들고 환성을 올리고 있었다. 적기가 뭐예요? 자, 어휘풀이 있습니다. 여기선 소련 국기예요. 여기가 그래서 어디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남한이 아니라 이북이라는 북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소련군의 입성을 가리킵니다. 적기. 무엇일까? 그는 고개를 갸웃하면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계단을 구르며 급히 올라오는 발작 소리가 들렸다. 해수이가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이런 정보를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중간에.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법석이에요. 숨을 헐떡이며 이야기하는 해수의 말에 이국파서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껌뻑이며 도로 앉았다. 여러 날째 라디오에서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인젠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해수이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한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하고 바깥쪽을 내다보고만 있었다. 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자,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는 움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벽장문을 열었다.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 틀을 끄집어냈다. 국어 상용의 늘 사용하는. 이때 국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이때 국어는 일본어를 가리켜. 일제시대 때 우리말은 뭐라고 불렀다? 어, 우리말. 한국어는 한국어, 국어라고 안 부르고 조선어라고 불러. 자, 여기 아주 상징적인 액자 틀인 겁니다.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둔 것을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 틀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꺼내어 글자 한 글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줘 꼼꼼히 찢었다. 이해됐니? 다 뭐 하는 거야? 자기가 했던 친일 행각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는 행동인데, 행동인데,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성강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자, 찢는 행위를 하면서도 아까워하는 겁니다. 아까워하는 거. 왜? 요거 하나로 이득을 많이 봤거든.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무리들은 부류는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 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체 모두 일본말만을 써왔다. 제대로 된 친일이죠. 해방뒤 부득이 써온 게 아니라 해방뒤 부득이 써오는 자기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이때 제 나라 말은 뭡니까? 한국어죠. 왜?
해방이 됐으니까 한국어 써도 되는 거지. 써야지. 더더군다나. 의사 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겐 거리가 먼 거지. 얼마나 일본어 사용에 몰입해가지고 일본어로만 집 안팎에서 다 사용했는지 한국어를 사용하니까 그게 이상한 거야. 철저하게 뼛속까지 일본인으로 살려고 했던 거지.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런 소재의 의미, 일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친일의 확실한 증거다. 이 정도 소재의 의미 시험대로 나옵니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난 궁금한 게 있잖아. 중2는 서술형 문제가 있거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3은 계속 없어? 신기한, 신기한 지점. 더구나, 자, 마누라의 솔선수범하는 아내도 있어요. 응? 뭐라고? 길어. 근데 어쩔 수 없어. 너네들이 읽어오라고 하면 읽을 거야? 지금이니까 그냥 억지라도 한 번이라도 끝까지 다 읽어보자. 솔선수범하는 앞장서 모범을 보이는 내조의 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주었기에 이 종이장을 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국어 상용에 가라는 액자는 자기가 써서 붙인 게 아니라 일본인들한테 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일제한테 받은 상처럼 받은.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경사가 난 것처럼 기뻐들었다. 자, 보면 이인국 박사 주인공 본인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일치 단결해서 일본인 된 겁니다. 일본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장거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 얻을 수 있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축하 소리가 떠올랐다. 그것을 탄 날,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가. 자, 적극적인 친일행각입니다. 일본 학교로 보낸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그는 후 하고 한숨을 내뿜었다. 그러고는 저금 통장에 잔액을 깡그리 내주던 은행 지점장의 호의에 새삼 고마움을 느꼈다. 자, 무슨 얘기예요? 광복 이후 은행에서 돈 인출하는 걸 다 막았을 수 있습니다. 왜? 일본인들이 뭐해? 저금했던 돈을 지들이 다 인출해서 가져가면 우리나라의 돈인데 우리나라에서 차지해야 될 돈인데 가지고 있는 일본인 재산도 다 압수해야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런 건데 아마 친일하면서 안면을 트게 된 알게 된 지점장이 예금돼 있던 돈을 전부 다 인출해서 현금으로 준 거죠. 이인국 박사에게. 안 그러면 그게 은행이 그 출금이 은행 현금 인출이 막히면서 현금을 찾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등골에 오싹하는 한기. 무슨 정치가 오든 그것만 있으면 신의 사람의 절반 이상이 굶어 죽기 전에야 우리 차례는 아니겠지 하면서 이때 그것이 뭐예요? 이때 그거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입니다. 저금통장의 잔액 요거예요. 그는 송금구가 있는 안방 단스를 생각하면서 혼자 조용했다. 요 안방 요 손금고 안에 그 현금을 숨겨놓은 겁니다. 이행호 파사는 무슨 일이었다면 자기만의 사랑을 거는 막연한 기대를 곱씹고 있었다. 더 갑시다. 주위가 어두워왔다. 질축,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동요와 소음이 가까워졌다. 군중들의 환호성이 터졌다. 그 말은 뭐예요? 소련군의 입성이 가점지 집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고 만세소리 연방 계속했다.
세상 알법으로 거리 나갔던 아내가 이번엔 아내가 밖에서 들어왔어. 여보 당구 부대가 들어왔어요. 거리는 보통 사람들 사태가 났는데 온통 집안에 처박혀 뭘 하고 있어요. 아내도 눈치 없죠. 눈치 없죠. 친일 행각했다는 집안인데 밖으로 함부로 나갔다 혹시 해코지 당하면 어쩌려고. 겁이 없어요. 뭘 하기는. 나가봐요. 마우제가 들어왔어요. 자 마우제 러시아 나옵니다. 땅굴은 탱크. 자 소련 부대가 들어온 거고요. 거리는 온통 사람들 사태가 났는데 여기 했구나. 마우제 들어왔어. 어둠 속에서 아내의 음성은 격했으나 감격인지 당황인지 알 길이 없었다. 여자란 계집이라는 건 여기선 여자라고 생각합시다. 여자란 건 저렇게 웃든 어리석고 대담한 것일까? 이게 아내의 행동이 불만이 있는 거야. 불만을 가진 거야. 왜? 지금 우리 집에 어떤 상황인데 곧 있으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데 이인국 박사는 엷은 어둠 속에서 마누라쳐 주시며 입맛을 다셨다. 불도 옆대 안 켜고 불을 왜 안 켜고 있을까? 지금 어둠 속에서 자 주위가 어두워졌어. 날이 어두워졌어. 그럼 불 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어두운 상태로 있는데 아내는 스위치를 켜요. 이게 바로 또 행동이 다르죠. 이인국은 불을 켜지 않습니다. 아내는 근데 불을 켜요. 환하게. 이것이 상황을 인식하는 둘의 행동의 차이인 겁니다. 인식의 차이예요. 뭐하고 이인국 박사는 뭐 하고 싶은 거야? 어둠 속에 잠겨서 노출되고 싶지 않은 거야. 방에 하나 있어도. 왜? 불을 켜는 순간 밖에서는 저 집 사람들 있네. 집안 사람들 있네. 안 도망가고. 그래서 쳐들어올지도 모르죠. 근데 아내는 그런 경계 의식이 전혀 없어. 순진한 건지 착한 건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왜 켜는 거야? 그럼 켜지 않고 깜깜한 데 차와서 막 이거 자꾸 끄집어내가면 아, 정말 진짜 환장하겠다. 자, 이인국은 밖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아내는 외출하자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거 뭔 거 같아요? 뭐지? 감격인지 당황 중에 감격인 것 같아. 끌고 나가려는 거 보니까. 마네킹에 따라 이인국 파사는 마지못해 시침을 떼고 따라 나섰다. 헤드라이트에 눈부신 광선 탱크 부대의 진주를 뭐라고 해야 될까? 바꿔 말하면 행렬? 행진은 끝을 알 수 없이 계속되고 있다. 잠깐 쉬어야 되겠는데요?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길어. Recording in progress. 자, 보죠. 자, 이인국 박사는 자, 핸드폰 치우고 눈부신 불빛을 피하면서 빼라고. 음, 음. 자, 피하면서 가로수에 기대어 섰다. 박수와 환호성, 만세 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양안을 끼고 또 양안은 만약에 물이 흐르면 양쪽에 언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쪽 가장자리. 여기가 양안입니다. 두 군데를 붙여서 양안이라고 얘기해. 여긴 도로잖아. 도로를 가는데 도로 이쪽 편과 저쪽 편. 도로 한복판이 있고 양쪽을 우리가 양안이라고 부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탱크는 물밀듯 서서히 흘러간다. 윗뚜껑을 열고 반신을 내민 중대가리의 병정은 간간히 우라 하면서 손을 내흔들고 있다. 여기 있습니다. 만세라는 소리에 러시아어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자기와는 아무도 관련도 없는 이방 부대, 이방은 다른 나라, 부대라는 환각을 느끼면서도 박수도 환성도 안 나가는 멋쩍은 속에서 박수도 안 하고 환성도 안 한 겁니다.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다. 이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박수를 치지도 않고 환성도 치지 않습니다. 멍하니 그냥 쳐다만 보고 있죠. 그는 자기의 거동을 주시하지는 않나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래서 좀 봐. 지금 다들 기뻐하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제대로 이 상황을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나 자기를 혹시 지켜보고 있지 않나 두려워할 뿐이죠.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는 관심을 두는 일 없이 탱크를 향하여 목청이 터지도록 거듭 만세만 부르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되겠지? 그는 밑도 끝도 없는 한마디를 내내면서 유유히 집으로 들어왔다. 자, 미녀 뒤에 계속되던 행진곡이 그치고 주둔근 사령관의 포고문이 방송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라디오 앞에 다가앉아 귀를 기울였다. 자, 시민의 생명 재산은 절대 보장한다. 각자는 안심하고 자기의 직장을 수호하라. 총기, 일본도 같은 일체의 무기 소지는 그만이 즉시 반납하라는 등의 요지. 그는 문득 단스 속에 일종의 장롱 같은 거라 생각합시다. 둔 엽총에 생각이 미쳤다. 그러면 저것도 바치하는 것일까? 영국제 쌍발, 손때 묻은 애완물같이 느껴져 누구에게 단 한 번 빌려주지 않았던 최신형 특제품, 아끼는 물건이야. 단센교는 영국제 쌍발의 엽총. 엽총은 사냥할 때 쓰는 총을 엽총이라고 합니다. 또 고민하는 거고요. 이인국 박사는 다이얼을 돌렸다. 대체 서울에서는 어떻게들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요거 이런 것들 응? 이인국의 심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자, 말과 행동이니까 이인국의 심리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간접적으로 여기다 쓸까? 직접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이인국 박사라는 인물의 현재 내면 심리가 이런 상태구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 핸드폰 내놔, 핸드폰. 다 내놔, 이쪽으로. 그쪽도 내놔. 이쪽도 줘, 핸드폰. 네. 음. 왜 9개야? 왜 9개야? 응? 자, 뒤로 넘어가 보죠. 다른 채널을 돌렸는데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설이 계속되고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해방 직후 2, 3일 동안은 자기도 태어나 했지만 뻔질랑에 드나들던 몇몇 친구들도 소련군 입성이 보도된 이후부터 거의 나타나질 않는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뛰어다니 물을 경험은 더욱 없다. 정보를 알 수 없어가지고 불안해하는 상태입니다. 밤이 이슥 깊어서야 중학교와 국민학교를 다니던 아들, 딸이 굉장한 구경이나 한 것처럼 탱크와 로스케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들어왔다. 로스케, 러시아 사람을 엿자보는. 자,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자, 아들과 딸은 중학교와 국민학교를 다닙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심증, 마음속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어머니 해숙이와 함께 저희들의 이야기에만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윤국 박사만이 상황을 거의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머지 식구들은 개념 없어.
정신이 없어. 이응급하는 슬그머니 일어나 2층. 야, 이게 교육기관 명칭 바뀐 거 나왔다. 초등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엄청 오래 걸렸지?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응? 국민학교 나오냐고요? 네, 저는 국민학교예요. 저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너희 부모님들도 엔간에서 국민학교 나오셨을까? 자, 볼까요, 다시. 자, 갑니다. 이인국 박사는 슬그머니 일어나 2층으로 올라와 다다미 방에서 혼자 뒹굴었다. 자, 여기 봐봐. 어머니, 해숙이, 잘 보세요. 그에 대한 이인국 박사의 행동은 다릅니다. 다른 식구들은 이야기하느라 해방 이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라 이야기꽃을 피우지만 이인국 박사는 그들과 함께 섞여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요? 다다미 방, 2층 다다미 방에서 혼자 뒹구는 고민하는 중입니다. 자, 앞니를 대체 어떻게 정해졌건지 뛰어넘을 수가 없는 큰 바다가 가로놓인 것만 같았다. 풀어낼 수 없는 실마리가 전혀 더듬어지지 않는 핑크러진 상념은 생각 속에서 그래도 이국 박사는 꺼려지는 짓불을 불어일으키는 심정으로 꺼져가는 지푸라기에 붙은 불 입으로 불어서 불을 키우려는 마음으로 막연한 한 가닥의 기대만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채 천장을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 막연한 한 가닥의 기대, 어떤 생존의 어떤 희망, 자기는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막연한 확신 없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을 우리가 후회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건 아예 있을 수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친일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단지 뭐만 있을 뿐이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을 하는 존재. 자, 봅니다. 자동차 속에서 이인국 박사는 들고 나온 석간을 펼쳤다. 신문입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시간대가 확 바뀌었어요. 이 자동차 속에서 자동차를 타고 이인국 박사는 어디 가는 겁니까? 네, 브라운 씨 만나러 가는 겁니다. 미 대사관에. 현재예요, 여기가. 일면의 제목을 대강 훑고 난 그는 신문을 뒤집어 꺾어 3면으로 눈을 옮겼다. 북한 소련 유학생 서독으로 탈출. 당시 서독이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사회였습니다.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혹시? 거기도 분단 국가였습니다. 독일도. 동독이 공산주의. 여기 서독이 민주주의 진영. 그런데 이렇게 탈출을 했어. 이런 제목이 있는데 굵은 활자의 제목, 왼편 전단을 차지한 외신 기사, 손바닥만한 사진까지 곁들여 온다. 그는 홀에 내려온 안경을 올리면서 눈을 부릅떴다. 자, 그의 시각은 활자 속을 헤치고 머릿속에는 아들의 환상이 뒤엉켜 들어왔다.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시킨 것은 자기의 억지에서였던 것만 같았다. 그래서 이인국 박사의 의지로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시킨 겁니다. 자, 출신 계급, 성분 어디 하나 부합될 조건이 있었단 말인가? 모스크바 유학은 당시 소련군, 소련 사람과 어떤 일정 정도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만 모스크바 소련 유학이 가능했는데
자기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지. 고급 중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된 바로 그 해다. 이인국 박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처세 방법에 대하여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다. 자, 그때 언제요? 여기 나왔습니다. 소련군 주둔시.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언제? 친미할 때. 요때 그때는요. 고급 중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된 바로 그 해. 여기. 그때. 아씨, 문제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정보 좀 확인해 볼게. 자, 일단 여기에서 요거 확인해 볼게요. 여기 의과대학 입학한 거 있잖아. 이거 누굴까? 고급 중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된 바로 그 해. 누구예요? 아들 원식이. 바로 의과대학생으로 입학했던 겁니다. 입학한 그 해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뭡니까? 과거의 상입니다. 현재 잠깐 왔다가 어디에서 자동차 안에 여기 현재로 왔다가 신문에 요 제목을 보고 자기 자식을 떠올리면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 소련이 이북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를 지금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겁니다. 예, 너 그 누워 러시아어 공부 열심히 해라. 왜요? 아들은 갑자기 태어난 아버지의 말에 의아심을 느끼며 반문했다. 예, 원씨가 별 수 없다. 외정 때는 외정은 뭐예요? 일제강점기요. 그래도 일본 말이 출세를 하게 했고 이제는 노어가 또 판을 치지 않니? 물고기 자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에야 그 물속에서 살 방도를 궁리해야지. 자 여기입니다. 요 말이 이인국 박사의 처세술을 가르쳐줘요. 기회주의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걸 꼭 굳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그 러시아 말 꾸준히 해라. 아들은 아버지 말에 새삼스레 작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았다. 별로 생각은 없어.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거지. 야, 내 나이로도 이젠 이만큼 뜨내기 회화쯤은 할 수 있는데 새파란 너희 낯새는 나이 혹은 세대 그걸 못하겠니? 염려 마세요 아버지. 아들의 대답이 그에게는 믿음직스럽게 여겨졌다. 자 이런 러시아 모스크바 유학을 시키려는 이 의도는 이인국 박사가 아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디 코 큰 놈이라고 별것 있. 자, 말 잘해서 진정이 마음이 통하기만 하면 그것들도 똑같지. 여기서 코 큰 놈 누구예요? 미국인 아니에요. 소련 사람입니다. 아시겠지? 이때는 지금 소련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북을 이인국 박사는 끝내 스탠코프 소자의 배경으로 자, 혹을 떼어줬던 사람이에요.
요직에 있는 당 간부의 추천을 받아 아들의 소련 유학 결정 짓고야 말았다. 여보, 그저 그냥 보통으로 삽시다.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저 편하지 않게 사는 것이 이런 세상에선 가장 편안할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죽을 고비를 면했는데 어디에서 친일했다고 감옥에 갇혀서 처벌받기를 기다렸다가 살아난 거잖아. 또 쟤까지 그 높이 드는 복판에 휘몰아 넣으면 어쩌려고. 자, 그래서 아내는 소련 유학을 반대하는 거예요. 높이 든다라는 건 평범하게 살지 못하고 튀, 튀게 사는 겁니다. 튀게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호랑이도 굴에 가야 잡는 법이요. 무슨 세상이 되든 할 대로 합시다. 자, 여기 아들 소련 유학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아내는 유학에 반대합니다. 평범한 삶을 바래요. 이인국은 유학을 적극 자기가 주도하죠. 자, 출세와 부와 권력을 얻는 것들을 목표로 하는. 가보죠. 그래도 저 어린 것을 노소아까지 러시아요. 보낸단 말이오. 어떻게? 아니 중학교 애들도 가지 못해 골드를 싸매는데 애쓰고 있는데 대학생이 못 가 견딜 거라고. 응? 가서 견딜 수 있겠지. 그래도 어디 앞일을 알겠소. 괜한 소리. 제가 소련 바람을 쏘이고 와야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도 끽 소리 못하고 어디 보라는데 자, 이 봐봐. 여기가 진심이 나오는 거야. 이인국 박사가 아들을 유학을 보내는 이유는 자, 일제강점기 때처럼 부와 권력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순수하게 아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들의 출발을 앞두고 걱정하는 마누라 우격다짐으로 무마하고 그는 아들 유학을 추진했다는 얘기예요.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만장의 기염을 토하며 혼자 중얼거리고는 희망에 찬 미소를 풍겼다. 그런데 뭐야? 보낸 다음 날, 다음 해에 6.25 사변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언제 유학을 결정시킨 거야? 1949년에 소련에 유학을 보낸 거죠. 그리고 다음에 6.25 전쟁. 자, 만장의 기염이란 뜻은요. 네, 만장기염. 기운이 뻗쳐오르는 건데 만장이나 되게 기운이 뻗쳐오르는 걸 우리가 그냥 만장의 기염이라고 합니다. 별거 없어요. 가린노라는 서신이 계속하여 왔지만 동란 후 6.25 전쟁 후 일사후퇴까지 소식은 끊어진 채로 있는 거고 마누라의 죽음은 외아들을 사지로 보내는 것 같은 수심은 뭐냐면 근심, 걱정. 결국 아내는 죽었습니다. 왜 죽어요? 원인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하게. 근데 아들을 사건이 벌어진 시간대 배열은 좀 잘 기억해. 고마워. 마누라가 죽고 나서 아들 하나밖에 없었지만 아들이 유학 간 게 아니라 유학 가고 나서 아내가 죽은 겁니다. 수용소에서 죽었다라고 전해지기는 하죠, 지금. 줄거리에서 보면. 그런데 이인국 박사는 아들을 거기에 보내놓고 걱정에 마음을 졸이다가 죽었을 거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인국 박사는 신문 다치키리 속에 채워진 글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훑어 내려갔다. 그러나 아들의 이름이 자, 여기서 끊깁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자, 여기 박스 기사라고 돼 있어요. 그의 아들 이름은 연관되는 사연은 한마디도 없었다.
다 읽었지만 걱정하는 거야. 걱정 안 하는 건 아니야. 이 자식은 뭘 꿈을 꾸면서 이런 축에도 끼지 못함. 어떤 축? 어떤 부류? 아까 기사 뭐였지? 제목? 여기 있었습니다. 북한 소련 유학생 서독으로 탈출했대잖아. 이해되니? 뉴스가 그렇게 났지. 자기 아들도 소련에 가 있는데 소련에서 빠져나왔으면 하는데 아무리 다 살펴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아들의 이름이 기사에 없고 분명히 탈출했던 유학생이 있는데 소련 유학생이 아들은 거기에 끼지 못한 게 이런 부류. 자, 기사에 나왔던 서독으로 탈출한 유학생들에도 끼지 못한다. 사태를 판별하고 임경변한 선수를 써야지 맹추같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애가 빠릿빠릿하지 못하다고. 그는 신문을 포기하여 되는 대로 말아주었다.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걱정을 하면서도 아들이 그 상황을 파악해서 제때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답답해하면서 얘기하는 거고.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하는데 이건 지 애비만도 못한 자식이야. 나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혀를 찍찍하게 봐. 어쩌면 가족이 월남한 것조차 모르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아니 이제는 그쪽에도 소식이 가서 제게도 이때 쟤는 아들 원식이요. 무언 중에 말 없는 압력이 퍼져갈 터인데 역시 고지식한 놈이 아무래도 모자라. 이게 무슨 얘기야? 이북에 있는 경우에 소련 측의 소개를 받아서 소련에 유학 갔잖아. 아이고 정신 차려. 그런데 이북에서 지내서 소련 애들의 저기를 받고 했는데 이남으로 월남해 버렸지. 여기를 버리고 일종의 뭐야? 이쪽 북한 쪽에서는 배신자 아니야? 이 집이. 너네 탈북민들이 뭘 제일 걱정한대? 자기는 탈북해서 탈출했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자기 남은 가족들 어떻게 처벌받을지 그게 걱정된다는 거야. 여기도 지금 그거 걱정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자기는 남한으로 도망쳤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시스템, 공산주의 시스템을 배신하고 더 떠나간 거니까 소련에 유학 가 있는 원식이 자기 아들이 혹시 월남한 가족의 배신자 가족으로 낙인 찍혀서 혹시 압력을 당하고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거죠. 그는 자동차에 내리자 번가래 마른 가래침을 내뱉었다. 똑또루리 이거 누구야? 이것도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서 스탠코프 소자가 얘기하는 말이죠. 아들을 우리 조국 소련에 유학시키죠. 스탠코프의 목소리가 고마귀와 부딪히는 것만 같았다. 자위대가 치안대로 바뀐 다음날 아우 길어 왜 이렇게 많이 실었어? 다시 과거입니다. 중간중간 그래서 어때요? 이 작품은 자 현재에서 어쩔 수 없어. 한 번 읽어야 돼.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갔다가 또 다시 과거로 갔다가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치안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인국 박사는 결국 치안대에 연행되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반신이 저려오고 옆구리가 쑤신다. 이것만으로도 자기의 생애를 통한 가장 큰 고역은 고생, 고통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는 앞으로 닥쳐올 예상할 수 없는 사태가 공포 속에 그를 휘몰아쳤다. 잡혀왔습니다. 연행됐어요 드디어. 지나가고 지나오는 구둣발 소리에 목덜미에 퍼부어지는 욕설을 들으면서 꺾이듯이 축 늘어진 그의 머리는 들릴 줄을 몰랐다. 요 행동
자, 두려워하는, 무기력해하는 모습입니다. 처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간만이 흘러갔다. 그의 머릿속엔 짓눌렸던 생각들이 하나씩 꼬리를 치켜들기 시작했다. 이제 조금 약간의 정신을 차리는 거야. 이럴 줄 알았다면 어디든지 가숨거나 진작 남무로라도 도피했을 걸. 지금 여기 이북에서 지금 잡힌 겁니다. 그러나 이 판국에 나를 감싸는 사람이 어디 있다. 의지할 만한 곳은 다 나와 같은 코스를 밟았거나 조만간 밟을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친일파들인 겁니다. 자, 일본인 가장 믿었던 성벽 다 무너지고 난 지금 누구를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요 막연한 기대 아까도 있었던 이 절박한 순간에도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리지는 않았다. 다행이다. 인민재판의 첩코에 걸리지 않은 것만 해도 끌려간 사람들의 행방은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인민재판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판결 받아가지고 처형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즉결 처형을 당했다는 소문도 야 정신 안 차려. 즉결 처형을 당했다는 소문도 떠든다. 사흘해 3일에 여유만 더 있었더라면 나는 이미 이곳을 떴을지도 모른다. 다 운명이다. 다 운명이다. 이렇게 잡히게 된 것도. 그러면서도 계속 막연한 기대. 이 그래도 무슨 수가 있겠죠. 이런 막연한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 운명론적 세계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쪽발이 끈앞을 야 이 새끼야 하는 고함 소리에 놀라 이인국 박사는 흠칫 머리를 들었다. 누구야? 때도 묻지 않은 일본 병사 군복에 완장을 찬 젊은이. 자, 춘석입니다. 자, 얘는 누굴 뭘 가지고 있어? 앙심을 가지고 있죠. 뭐 되게 천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든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살기만 하면 되지. 그런데 잘 수능해서 제대로 살 방법을 못 찾은 걔네들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면서 친일 행동했던 것을 합리화하는 대단히 극우적인 발상을 가진 견해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게 아니죠. 자, 이인국 박사는 다시 쳐다볼 힘도 없었다. 모든 사태는 짐작됐다. 이제 파악한 거야, 순식간에. 이제는 죽는구나. 거의 절망적인 심정이에요. 그는 입속으로 내꺼렸다. 라고 이렇게 입속으로 내꺼는 겁니다. 외놈의 밑밭이 자, 어쨌든 그런 겁니다. 음식 찌꺼기 이런 거. 일본 군용화가 그의 옆구리. 자, 춘석이죠. 춘석이는 일본 병사의 군복을 입고 있고 일본의 군용화. 그래서 일본 군대가 남기고 간 군수품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친위 저기는. 그의 옆구리를 들이찾는다. 이 새끼 어디 죽어봐라. 구두발을 앞뒤로 가지고 전신을 내지른다. 등골 척수를 다급한 충격받자 임국 박사는 비명을 지르고 ቁ꾸라진다. 그는 현기증을 일으켰다. 어깨 쪽지를 끌어 바로 앉혀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한쪽으로 쓰러졌다. 민족과 족을 팔아먹은 이 개돼지 같은 너는 총살이야 총살. 어렴풋이 꿈속에 들렸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말도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자기 앞자락에서 부스럭거리는 감촉과 금속성의 부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다. 노란 털이 엉성한 손목이 노란 털이 엉성한 손목이 시계줄을 끄르고 있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앞자락에 시계줄을 부둥켜 쥐면서 손의 임자를 힐끔 쳐다보았다. 눈동자가 파란 중대가리 소름병사. 그래 털도 어때? 노란 털이 엉성한 손목을 가진 사람. 시계줄을 거머쥔 채 이빨을 대며 희죽 웃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양쪽 안주머니를 감싸쥐었다. 야pon스키 이거 뭐예요?
일본인을 뜻하는 러시아어. 병사의 눈동자는 점점 노기를 분노를 띄어갖고 아니 이것만은 하고 그들의 대화는 서로 통하지 않는 대로 소나기와 눈동자의 대결은 그대로 지속됐어. 그래서 시계 주머니에서 시계를 가져가려는 소련 병사와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는 이인국 박사의 행동. 여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머리가 너무 스킨헤드인데? 자, 병사는 대빵만한 손으로 아주 큰 손입니다. 이인국 박사의 손을 뿌리치면서 시계를 채냈다. 자, 시계줄은 끊어져 고리가 달린 끝머리가 이인국 박사의 손가락 끝에 덜렁거렸다. 병사는 밖으로 가져나왔다. 자, 죽음과 시계. 이인국 박사는 토막난 푸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양쪽 팔목에 팔뚝 시계를 둘씩이나 차고도 만족이 안 가 자기의 회중시계까지 빼앗아가는 그 병정의 모습을 회중시계 이렇게 생긴 게 회중시계입니다. 모습을 머릿속에 똑똑히 되새겨갈 뿐이었다. 자, 이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도 자기의 시계를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인국 박사의 행동이 바로 요거를 드러내죠. 어떤 시계이기에 어떤 의미를 갖기에 이렇게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안 빼앗기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헐. 아니야. 프린트 잘못한 줄 알았어. 자, 반방송은 빼곡히 찼다. 아직도 계속 과거입니다. 고참자 신자의 사연은 분명하고 달포는 언제냐면 한 달 정도입니다. 1년 정도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이거 다 못 끝내겠네. 1년 정도는 뭐라고 합니까? 아우, 아깝습니다. 진짜 아까워. 1년 정도는 우리가 해포라 그래요. 한 해, 두 해, 세 해 할 때. 연은 1년, 2년, 3년 할 때 연자를 쓴 거지, 쟤는. 가볍게. 야, 이거 어떻게 얼마나 남았어? 여기서 활동을 끝내고 다음에 야 역시 깔끔하게. 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너네 교과서 미쳤어. 와, 교과서 미쳤어. 이름 적어. 이름 적어. 자, 이름 적어서 저 주세요. 야, 이름 적어서 똑바로 줘. 저는 이거 안 적어도 알아요. 저도 알 것 같긴 해요. 어. 자, 이름 적어서 줘. 아, 지겨워.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쓸데없이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